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원 전 외상소생술에서 처치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처치보다 선행되어야 할 현장 관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부재인 범죄 현장, 유해 물질, 재난 지휘 및 다수 사상자 대응 가이드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히 환자를 잘 돌보는 법이 아닙니다. 사고 현장의 그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여 우리 자신과 환자를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마주하는 상황은 결코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명과 연기, 누군가의 분노 혹은 보이지 않는 독극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성은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90분 동안 여러분이 현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철학을 먼저 세우고 가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나의 안전, 팀원의 안전, 환자의 안전순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치면 환자를 구할 사람도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가 환자가 되어 다른 팀의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현장 평가 단계에서 우리는 교통 상황, 폭력 가능성, 화학 물질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통제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도 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환자를 구할 수 없다는 이 경고 문구를 가슴 깊이 새기세요. 현장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베테랑 응급구조사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현장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찰과의 협조 때문입니다. 그림 5-6처럼 우리는 현장에서 경찰관과 협력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응급구조사는 의료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죠. 문제는 두 기관의 목표가 충돌할 때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지만 경찰관은 증거 보존과 가해자 검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은 환자 처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 실현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협력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진입과 퇴장 경로를 하나로 단일화하여 증거 훼손을 최소화하고 만약 처치를 위해 물건을 옮기거나 시신을 뒤집어야 했다면 누가, 언제, 왜 이동시켰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경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수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처치를 늦추는 것은 오답입니다. 생명 구조가 최우선이되 수사 방해를 최소화하는 균형이 정답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가해자를 놓치게 할 수도 잡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복 처리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환자의 옷을 잘라야 할 때 절대 총알 구멍이나 칼자국이 난 부위를 가로질러 자르지 마십시오. 대신 옷의 이음새를 따라 절단하는 셈 커트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탄도학적 증거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거한 의복은 절대로 비닐봉지에 담지 마십시오. 젖은 의복을 비닐에 넣으면 곰팡이가 생겨 DNA 증거가 파괴됩니다. 반드시 종이봉투 페이퍼 100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임종시 진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가 죽음을 직감하고 가해자에 대해 말한다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기록해서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 유해 물질 사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해 물질은 종종 환경 파괴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현장에 접근할 때는 서두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멀리서 쌍안경을 통해 식별하고 항상 바람을 등지고 빈 듯 지대가 높은 고서필에서 접근하십시오. 유해 가스는 대기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 낮은 곳으로 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엄지손가락 규칙룰 오브 썸이 있습니다. 팔을 쭉 뻗어 엄지손가락으로 사고 현장을 가려보세요. 만약 엄지손가락으로 현장 전체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즉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또한 출동 정보에서 다수가 동시에 호흡곤란이나 발작 같은 유사 증상을 보인다면 즉각 유해 물질 노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미국 교통부에서 제작한 비상대응 가이드북 ERG를 참조하여 물질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이나 대량 살상 무기 WMD 현장은 그림 5에서 8처럼 세 구역으로 철저히 나뉩니다. 구분해서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첫째, 핫존 오염 지역입니다. 이곳은 위험이 직접 발생하는 구역으로
오직 적절한 개인보호장 BPPE를 갖춘 기술자들만 들어갑니다. 둘째, 웜존 완충 지역입니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염 제거 디컨테머네이션입니다. 핫존에서 나온 사람들의 독극물을 씻어내는 곳이죠. 셋째, 콜드존 안전 지대입니다. 이곳에 지휘소와 EMS 대기소가 설치됩니다. 중요한 점은 EMS 대원은 원칙적으로 콜드존에서 오염이 완전히 제거된 환자만을 인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염 제거가 되지 않은 환자를 성급하게 받으면 구급차와 대원 모두가 오염되어 버립니다. 안전지대에서는 표준 예방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폭발 현장은 특히 영악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종종 첫 번째 폭발 후 구조대원들이 몰려들 때를 노려 2차 폭발물 세컨데어리 디바이스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폭발은 미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대응 지침을 보십시오. 우선 폭탄 가까이서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파가 기폭 장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305m 이상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를 오염 지역에서 신속히 탈출시켜 최소 610m 이상 떨어진 곳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가방이나 물체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경찰 폭발물 처리반 EOD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만용이 되어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건 규모가 커지면 누군가는 지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재난지휘체계 ICS입니다. 시험에 매년 나오는 핵심 모델이 바로 C-FL OP 모델입니다. 지휘관을 필두로 재정, 물류, 운영, 계획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재난지휘관 IC는 전반적인 통제를 담당합니다. 재정부서는 자금을 추적하고 물류부서는 인력과 장비를 보급합니다. 계획부서는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죠.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주로 속하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운영부서입니다. 실제로 환자를 분류하고 처치하는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죠. ICS의 핵심은 중앙집중식 지휘를 통해 부서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입니다. 경찰, 소방, EMS가 서로 다른 무선 암호를 쓰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국가재난관리체계인 IMS는 평이한 언어 플레인, 잉글리시 언어 사용을 강조합니다. 코드 10-4 같은 암호 대신 알겠습니다 라는 평이한 말을 써야 다른 기관 대원들도 즉각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 범위입니다. 한 명의 감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3에서 7명이며 가장 이상적인 숫자는 5명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또한 여러 기관이 모였을 때는 각 기관의 리더들이 공동으로 목표를 결정하는 통합 지휘를 통해 일관된 대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한 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상 환자를 처치할 때 가장 흔히 노출되는 것이 혈액 매개 병원체인 HBV B형 간염, HCV-C형 간염, HIV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이 헷갈리기 쉬운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HIV를 가장 무서워하지만 실제 응급구조사에게 훨씬 더 위험한 것은 B형 간염입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HBV는 HIV보다 전염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주 소량의 혈액으로도 감염될 수 있죠. 다행히 HBV는 백신이 필수적이지만 HCV-C형 간염은 현재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예방 지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주사침 손상이들 스틱을 통해 발생하므로 바늘을 다룰 때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답은 표준 예방 지침입니다. 모든 환자의 체액은 잠재적 감염원이라고 가정하고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림 5에서 10처럼 글러브, 마스크, 보호환경은 기본입니다. 특히 결핵이나 코비드-19 같은 공기 중 질병이 의심될 때는 N95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감염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장갑을 끼기 전과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주사침 사고 예방을 위해 리캡 뚜껑 다시 씌우기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사용한 바늘은 즉시 날카로운 물체 폐기물통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이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지켜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다수 사상자 상황에서의 환자 분류, 즉 트리아제트라이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 대전환을 겪어야 합니다.
평상시 루틴에는 가장 위중한 환자를 먼저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재난 디지스터 상황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목표는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의 이익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입니다. 슬라이드의 저울을 보십시오. 자원이 부족한 재난 상황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 한 명에게 모든 대원이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명을 살리려다 살릴 수 있는 다른 5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집중하는 결단력, 그것이 재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에게 요구되는 숙명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타트 분류법입니다. 국가고시 실기와 필기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니 완벽히 암기해야 합니다. 평가의 3단계는 호흡 레스피레이션, 관류 퍼퓨전, 정신상태 멘탈 스테이 듀스입니다. 암기 기호는 30 and can do입니다. 첫 질문은 걸을 수 있는가? 입니다. 걸을 수 있다면 무조건 근인경증입니다. 걷지 못하는 환자 중 호흡이 분당 30회 초과이거나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2초 이상이거나 혹은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캔트 두 레드 태그 긴급을 붙입니다. 만약 기도 개방 후에도 호흡이 없다면 블랙 태그 사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환자 1인당 30에서 60초 이내에 신속하게 끝나야 합니다. 분류 태그는 4가지 색깔입니다. 레드 긴급은 즉각 처치가 필요한 상태, LOG였는 지지 처치가 필요하지만 생체 징후가 안정적인 상태, 그린 경증은 보행 가능한 환자, 블랙 사망은 무호흡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함정 문제로 자주 나오는 특수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뢰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재난에서는 무호흡 환자를 포기하지만 낙뢰 사고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우선 처치 리저버 트라이지합니다. 낙뢰에 의한 심정지는 일시적인 신경마비인 경우가 많아 소생술을 즉시 시행하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분류법과 반대라는 점 꼭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단의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새벽 2시 45분 부부싸움 현장, 아이들은 울고 있고 경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 관리 원칙에 따르면 경찰 도착 전까지 진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정폭력 현장은 구급대원에게 가장 위험한 적대적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구금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그때 진입하십시오. 그리고 환자를 처치할 때는 범죄 현장임을 인식하여 증거 훼손을 최소화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 질서, 보존이라는 세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세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의학적 지식은 현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복습하며 혼란을 통제로 바꾸는 유능한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